2024년 2월 일본 열도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치 국가적인 상을 당한 것 같은 분위기였죠.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GDP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독일에게 추월당해 세계 4위로 하락.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미국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도쿄의 셀러리맨들은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를 보며 저것도 우리 회사가 샀지라며 으스댔습니다. 하물며 독일이라니요. 1968년 일본이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을 때 일본인들은 이제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다라며 환호했습니다. 그 영광의 2위 자리를 2010년 중국에게 내주었을 때도 속은 쓰렸지만 인구 차이가 워낙 크니까라며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더 적은 독일에게 밀렸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 도쿄의 풍경은 기묘합니다. 긴자거리의 명품관 앞에는 엔저를 즐기려는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젊은 직장인들은 점심값을 아끼려 편의점 주먹밥을 집어듭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물가가 한국보다 싸다며 빵과 과자를 쓸어 담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대로 몰락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노인입니다. 30년 넘게 세계 최대 순채권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지어놓은 공장, 사들인 빌딩, 투자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만으로도 일본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빈털터리 나라가 어떻게 불과 반세기 만에 이런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까요? 그 처절하고도 드라마틱했던 부의 축적기를 지금부터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시간여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1 죽순 생활과 패전의 멍해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쇼와 천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 항복선언이었습니다. 도쿄 시민들은 황궁을 향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사치였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 한 톨이 없었으니까요. 당시 도쿄는 미군 B-29 폭격기의 공습으로 도시의 65%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은 것은 불에 탄 기둥과 기와 조각뿐. 사람들은 방공호에서 나와 판자로 얼기설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때 유행한 말이 다케노코 생활입니다. 죽순 껍질을 하나씩 벗기듯 장롱 속에 남겨진 기모노,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계, 냄비 같은 가재도구를 하나씩 팔아서 식량을 구한다는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었죠. 1- 어둠의 경제학, 야미이치의 전설, 정부의 배급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배급만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었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야미이치, 즉 암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쇼핑몰과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쿄 신주쿠역 동쪽 출구. 1945년 당시 이곳은 거대한 무법천지 장터였습니다. 야쿠자 조직인 오즈 구미가 구역을 장악하고 빛은 신주쿠에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거래되었습니다. 시골 농부들이 숨겨온 쌀과 고구마부터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초콜릿, 담배, 심지어 페니실린 같은 의약품까지. 재미있는 건 이곳에서 파는 음식들이 일본 식문화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밀가루를 물에 개어 철판에 붙인 뒤 변변찮은 재료를 섞어 팔던 음식이 지금의 오코노미야키가 되었고 미군이 버린 소 내장을 끓여 만든 것이 호르몬 야키의 시작이었습니다. 에피소드 1 혼다 소이치로의 바타바타 자전거, 훗날 기술의 혼다를 만든 혼다 소이치로의 전설도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할 일이 없어진 혼다는 1년 동안 집에서 술만 마시며 빈둥거렸습니다. 부인이 살 돈도 없다며 잔소리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미군이 쓰다 버린 무전기 발전용 소형 엔진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혼다의 머릿속에 전구 하나가 켜졌습니다. 이걸 자전거에 달면 어떨까? 당시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러 무거운 짐을 지고 먼 시골까지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혼다는 아내의 자전거에 이 엔진을 달아 시운전을 했고 이것이
대히트를 칩니다. 엔진 소리가 바타바타 난다고 해서 바타바타 자전거라 불린 이 물건이 바로 세계적인 오토바이 기업 혼다의 시초가 됩니다. 1-3 밥솥 실패작과 소니의 헝그리 정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소니입니다.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 두 사람은 폭격으로 뼈대만 남은 도쿄 니혼바시의 시로키아 백화점 3층 창고 구석에 동경통신공업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직원은 고작 20명. 그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첫 제품은 놀랍게도 전기밥솥이었습니다. 나무통 바닥에 알루미늄 전극을 붙인 형태였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물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밥이 죽이 되거나 새까맣게 타버리기 일쑤였죠. 결국 밥솥은 단 한 대도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굶주린 만큼이나 정보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전쟁 내내 통제된 뉴스만 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했죠. 소니는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해주며 기술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최초의 테이프 리코더 지형을 개발합니다. 이 35kg짜리 거대한 기계가 훗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워크맨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일본 기업인들에게는 공통된 DNA가 있었습니다. 바로 잿더미에서라도 줍는다는 처절한 헝그리 정신이었습니다. 2-1 한국전쟁, 일본을 살린 가미카제, 일본 경제학자들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다 죽어가던 일본 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사건, 바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전쟁 소식을 듣고 무릎을 치며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우신조다. 미군은 일본을 거대한 병참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선으로 보낼 군복, 담요, 트럭, 포탄, 통조림을 일본 공장에 주문했습니다. 이를 조선 특수라고 부릅니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의 운명이 이때 바뀌었습니다. 당시 도요타는 극심한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으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도요타 기이치로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정도였죠. 그런데 미군으로부터 트럭 1,000대, 5,000대 주문이 쏟아지면서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벌어들인 외환은 약 10억 달러 이상, 당시 일본 전체 수출액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바로 일본 고도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2- 소득 배분 계획, 월급을 2배로 종잣돈을 확보한 일본은 1960년대 전무후무한 경제 실험을 감행합니다. 1960년 취임한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슬로건 하나로 국민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소득 배분 계획 10년 안에 여러분의 월급 봉투를 2배로 두껍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야당과 언론 모두 사기꾼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치밀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거대한 공업단지, 일명 콤비나트를 건설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공장들이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 기업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마구 빌려주며 공장을 지어라, 물건을 만들어라라고 독려했습니다. 국민들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살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되었습니다. 가장들은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주부들은 알뜰살뜰 저축해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 돈은 다시 기업의 투자금으로 들어갔죠. 결과는 10년이 아니라 불과 7년 만에 국민소득은 2배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학계는 이를 동양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2-3 1964 도쿄올림픽과 프로젝트 X, 이 모든 성과를 전 세계에 짠 하고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1964년 도쿄올림픽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일본은 패전국의 오명을 싣고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물건이 등장합니다. 신칸센입니다. 당시 서양의 철도 전문가들은 철도는 사양 산업이다. 앞으로는 비행기와 자동차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철바퀴로 시속 200km 이상 달리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철의 기술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신칸센 개발팀의 주축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전투기 제로센을 설계했던 항공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전쟁 후 비행기를 못 만들게 되자 철도 회사로 들어온 이들은 열차의 비행기의 공기역학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둥글고
납작한 그 유명한 영계 신칸센의 앞모습은 비행기를 본뜬 것입니다. 올림픽 개막 9일 전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히카리호가 시속 210km로 질주하자 서구 언론은 총알 열차라며 경악했습니다. 올림픽 폐막식 날 전광판에는 사요나라라는 글자가 새겨졌고 일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패전국이 아니다라는 벅찬 감동이었죠. 3-1 오일 쇼크와 소형차의 반란 1973년 중동발 오일 쇼크가 터지며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기름값이 4배나 뛰자 미국 디트로이트의 거대한 자동차들은 졸지에 기름 먹는 하마 취급을 받으며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일본 자동차들은 작고 가볍고 무엇보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갈 정도로 연비가 좋았습니다. 혼다의 시빅, 도요타의 코롤라는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차 대리점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차는 고장이 안 난다는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3-2 도요타의 비밀 병기, 간반과 카이젠. 도요타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제조의 철학을 바꿨습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의 창시자 오노 다이이치는 미국 슈퍼마켓을 시찰하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손님이 우유를 하나 집어가면 직원이 그 빈자리에 딱 그만큼만 다시 채워 넣네. 여기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이 Just in Time 시스템입니다. 창고에 부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대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부품 상자에 간반이라는 주문표를 붙여 관리했습니다. 재고 비용이 0에 가까워지자 도요타의 이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이젠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요타 공장에는 안돈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작업자가 조립하다가 뭔가 이상하면 누구나 이 줄을 당겨 전체 라인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불량을 다음 공정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 사소한 문제도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하는 이 집요함이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었습니다. 3-3 워크맨,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다 1979년 7월 소니는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습니다. 모리타 아키오 회장은 잦은 해외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오페라를 듣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자들에게 녹음 기능은 필요 없으니 재생만 되는 작고 가벼운 기계를 만들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내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녹음도 안 되고 스피커도 없는 카세트를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영업팀의 반대가 극심했죠. 하지만 모리타는 밀어붙였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회장직을 내놓겠다. 워크맨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인류가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거실 전축 앞에 앉아서 듣던 음악을 길거리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귀에 헤드폰을 끼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모습, 그 허리춤에 매달린 워크맨은 쿨재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4-1 플라자 합의, 악마의 거래.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일본이 너무 잘 나가자 미국이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무역 적재에 시달리던 미국은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로 일본 관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합의를 맺습니다. 플라자 합의. 엔화 가치를 올려라. 하루아침에 엔화 가치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1달러에 240엔 하던 것이 120엔이 되니 일본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풀린 그 엄청난 돈은 갈 곳을 잃고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야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거품, 버블 경제의 서막이었습니다. 4-2 광란의 도쿄. 택시를 잡으려면 돈을 흔들어라. 이 시기 일본의 이야기는 마치 판타지 소설 같습니다. 지금 들으면 설마 싶겠지만 모두 팩트입니다. 에피소드 1 1만 엔지페 택시. 당시 도쿄 긴자의 밤 12시. 택시를 잡으려는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셀러리맨들은 도로가에 서서 손에 1만 엔권을 부채처럼 흔들었습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으니 제발 태워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도 택시는 서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 골라 태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에게 팁으로 줄 테니 미터기 끄고 그냥 가자며 10만 엔을 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에피소드 2
면접비와 구속여행, 대학교 4학년생들은 그야말로 왕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 난리였습니다. 학생이 면접만 보러 와도 교통비 명목으로 3만엔, 5만엔이든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구속여행이었습니다. 우수한 학생에게 내정통지서를 준 뒤 이 학생이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하와이나 괌으로 단체 여행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최고급 호텔에 가둬두고 먹고 마시게 해주며 입사를 확정짓는 전략이었죠. 에피소드 3.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당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도쿄 천황이 사는 황거의 땅값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 도쿄 23구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 뉴스에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NTT의 시가총액이 미국 전체 기업 시총을 위협할 정도였고 세계 50대 기업 중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미국의 자존심을 사들였습니다. 미쓰비시가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사고 소니가 컬럼비아 영화사를 샀습니다. 빈센트 반고흐의 해바라기가 일본 보험회사 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났다. 팍스 자포니카의 시대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5-1. 거품의 붕괴와 빚더미,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1990년 일본 은행이 과열된 경기를 잡으려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화려했던 파티장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주가는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10억엔 하던 골프 회원권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빚을 내어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깡통주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줄도산했고 100년 전통의 야마이치 증권이 망하며 사장이 TV 앞에서 사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라며 엉엉 우는 장면은 전 일본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 취직 빙하기와 히키코모리의 탄생, 가장 큰 비극은 청년들에게 닥쳤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오기만 해달라던 기업들이 채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취직을 할 수 없는 취직 빙하기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편의점 알바나 파견직을 전전하는 프리터가 되었습니다. 잦은 좌절에 지쳐 방 안에 틀어박힌 히키코모리가 급증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현재 일본 사회의 큰 문제인 8050 문제의 씨앗이 바로 이 잃어버린 시대에 뿌려진 것입니다. 5-3 갈라파고스 신드롬, 고립된 섬. 더 큰 문제는 일본 기업들의 오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완벽해. 소비자들이 못 알아주는 거야. 세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인터넷 시대가 열렸지만 일본은 팩스를 고집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본의 폴더폰은 TV도 나오고 결제도 되는 최첨단이었지만 일본 밖에서는 호환이 안 되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이를 고립된 생태계에 빗대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 부릅니다. 그 사이 미국의 애플과 구글이 판을 엎었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LG가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은 아이팟에게, 일본 TV는 삼성 TV에게 왕좌를 내주며 일본 전자산업은 서서히 침몰했습니다. 6-1 완성품은 졌지만 부품은 이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완전히 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본 경제의 진짜 저력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완성품 시장은 내주자. 대신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시장을 독점하자.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분해해 볼까요?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 해주는 좁쌀만한 부품 MLCC는 무라타 제작소가 꽉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감강액이나 불화수소 같은 소재는 일본 기업 없이는 삼성전자나 TSMC도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일본의 지방 곳곳에는 100년, 200년 된 중소기업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 하나, 베어링 하나를 깎아도 세계 최고로 깎습니다. 이를 모노즈쿨이라 부릅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블랙박스 기술을 쥐고 있기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6-2 아베노믹스와 관광 대국으로의 변신.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윤정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며 아베노믹스를
선언했습니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기업을 살리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도박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의도치 않게 대박이 난 분야가 바로 관광입니다. 엔화가 싸지자 전 세계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010년 860만 명에 불과했던 방일 관광객은 2019년 3,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용했던 교토의 골목은 외국인들로 미어터지고 오사카 도톤보리의 글리코상 아픈 인증샷 성지가 되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이 친절한 서비스와 매력적인 콘텐츠를 파는 관광 서비스업 강국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7-1 환상의 올림픽,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 2019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온기가 남아있었고 1년 뒤 열릴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죠. 1964년 올림픽이 패전의 극복을 상징했다면 2020년 올림픽은 잃어버린 30년의 탈출을 선포하는 부흥의 올림픽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결국 올림픽은 1년 연기 끝에 2021년에 열렸지만 역사상 최초의 무관중 올림픽이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지은 경기장은 텅 비었고 TV 중계로만 지켜보는 유령 축제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은 한 명도 오지 못했고 기대했던 경제 효과는 증발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날린 것 이상의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꼭 뭔가 악재가 터진다는 패배감이 사회를 감쌌습니다. 7-2 1달러는 160엔의 공포. 일본이 박앤세일 중입니다. 팬데믹이 끝나자 더 무서운 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역대급 엔저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데 일본 은행은 경기가 아직 안 좋다며 금리를 0%대로 묶어두는 나홀로 금융 완화를 고집했습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샀습니다. 그 결과 1달러는 110엔 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150엔,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수입 물가가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와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는 일본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도쿄 시민들은 눈을 의심했고 마트의 식용유 가격은 매달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에피소드, 아이폰이 너무 비싸서 못 사요. 2023년 가을 아이폰 신형이 출시되었을 때 일본 뉴스에는 기이한 풍경이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이폰이 너무 비싸서 중고 아이폰 8이나 SE를 찾고 있다는 인터뷰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멀쩡하게 사는 아이폰이 엔화 가치가 떨어진 일본인들에게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플은 환율을 반영해 일본 내 판매가를 올렸고 일본인의 월급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3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야스이 니폰이라는 자조적인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7-3 니세코의 3,000엔 라멘과 인바운드의 명함, 엔화가 싸지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24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에피소드, 홋카이도 니세코의 이중가격.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 홋카이도 니세코. 이곳은 이제 일본이 아닙니다. 식당 메뉴판엔 라멘 한 그릇 3,000엔, 해산물, 덮밥 5,000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에서 온 스키어들은 오, 베리칩을 외치며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일본 서민들은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푸드트럭에서 도시락을 사 먹거나 아예 니세코 여행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동남아 휴양지가 된 것 같다. 외국인들이 돈을 뿌리고 가는 것은 고맙지만 일본인 스스로가 자국 내에서 2등 시민이 된 것 같은 박탈감. 이것이 2025년 현재 일본 사회를 짓누르는 나쁜 엔저의 그늘입니다. 7-4 마지막 승부수, 구마모토의 반도체 부활. 그저 당하고만 있을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이 위기를 역이용해 제조업의 귀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싸니까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게 이득이다라며 해외 기업들을 유혹한 것이죠. 그 상징적인 현장이 바로 규슈의 시골 마을 구마모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의 반도체 제왕 TSMC를 모셔오기 위해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수조 원을 현금으로 쥐어줬습니다. 제발 와서 공장만 지어달라는 읍소였습니다.
2024년 2월 구마모토 제1공장이 문을 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배추밭이었던 시골 마을의 땅값이 30% 폭등했고 TSMC 관련 직원들이 몰려들며 그 지역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도쿄보다 비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국가대표 기업들이 연합해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27년까지 세계 최첨단 2나노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는 어찌 보면 무모하고 어찌 보면 비장한 마지막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2025년 현재의 일본은 기묘한 모순덩어리입니다. 국가는 부자입니다. 해외 자산과 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주가도 버블 시대의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국민은 가난합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며 백앤숍에서 물건을 고릅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들은 지금을 쇼와의 꿈에서 깨어나 레이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독일에게 4위를 내준 것은 단순한 순위 하락이 아니라 제조업 원툴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합니다. 오랜 디플레이션 망령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처럼 다시 물건을 만드는 활기가 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조정기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일본은 싸구려 관광 대국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반도체와 소부장 기술을 앞세워 첨단 기술 요새로 거듭날까요? 분명한 건 우리 옆에 있는 이 거인이 지금 30년 만에 가장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몸부림이 부활의 날갯짓일지 추락의 전조일지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